그 집을 나는 웬일인지 덜컥 계약해버렸다. 매일같이 바람결 따라 흙냄새, 분뇨 냄새, 먼지 냄새가 뒤섞여 들어오는 집. 하지만 그보다 더 거슬렸던 건 축사 너머에 사는 남자였다. 이름은 명식 씨. 52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한 사내. 하루 종일 탱크톱에 땀에 젖은 바지를 입고 일만 하는 사람. 처음엔 눈도 안 마주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마당에 나서기만 하면 고개를 들어 나를 훑어보았다. 눈빛이 묘했다. 뭔가 원초적인 갈증 같은. 첫사랑의 눈빛이 아니다. 굶주린 짐승 같다고 해야 맞을까? 이상한 건 내가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는 거다. 오히려 나도 어느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축사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흘깃 보니 명식 씨가 상의를 벗고 돼지우리 청소를 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등줄기, 굵은 팔뚝. 서울에선 그런 남자를 볼 일도 없었고 느낄 일도 없었다. 내가 들고 있던 속옷이 바람에 펄럭이며 그의 시선에 걸렸다. 그 순간 명식 씨가 나를 보며 말했다. 새로 오신 분, 도시분 맞죠?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울에서 왔어요. 그가 씩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서울 분들은 향 냄새 맡고도 웃는 게 다르거든. 그 말이 뭔가 묘하게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특히 여자들. 마트에서도 파출소에서도 이장내 밭에서도 나를 축사염 여자라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리고 얼마 뒤 그날이 왔다. 밤 11시를 넘긴 시각. 마당에 내다 놓은 음식 쓰레기통을 정리하러 나가는데 축사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손전등을 들고 다가가니 명식 씨가 거기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저 혼자 마시긴 좀 그래서. 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아래 축사 뒤편 작은 컨테이너방. 거기서 마주 앉은 술 한 잔. 나도 그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확실히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서울에선 누가 이렇게 같이 술 마셔줬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아무도요. 다 바빴거든요. 그러자 그가 내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가 그 집에 이사 온 건 단순히 귀촌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달아나고 싶었다. 그 어떤 질서도 체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여자 하나로 살고 싶었다. 축사 옆에 남자와 마주 앉은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내 진심을 깨달았다. 문제는 그게 마을 전체를 흔들 만한 불씨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다. 그날 이후 명식 씨는 더 자주 우리 집 쪽을 바라봤다. 아침이면 축사 쪽에서 들리는 돼지 울음소리 사이로 창문 너머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괜히 커튼을 더 꼭 닫아두고 외출할 땐 가디건을 꼭 걸치게 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불편한 시선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듯했다. 하루는 내 빨래가 바람에 날려 축사 울타리 안쪽으로 떨어졌다. 마침 명식 씨가 거기 있었고 나는 민망한 얼굴로 울타리 너머를 향해 소리쳤다. 혹시 저기 흰불에지어 좀 바람에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는 그걸 손에 들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천천히 묘하게. 손에 들린 건 분명 내 속옷이었지만 그 표정은 마치 뭔가 더 깊은 걸 건드린 사람 같았다. 이거 맞죠? 그는 내게 다가와 속옷을 내밀었다. 그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찔했다. 속옷을 받으며 일부러 그의 손등을 스치듯 잡았다. 우리 둘 다 그 감촉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내 눈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서울 분들은 냄새부터 다르네요.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냄새요? 그가 말했다. 향수도 아니고 비누도 아닌데 그냥 여자 냄새요. 그 말을 듣고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여자로 불린 느낌이었다. 내 나이 54. 사별 후 누가 나를 여자로 봐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이후 명식 씨는 아예 우리 집 담벼락 근처를 청소해 주겠다며 수시로 드나들었다. 마당에 나가면 어느새 물을 뿌리고 있었고 장작 더미를 손질하겠다고 내 창고를 열고 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게 바뀌었다. 특히 옆집 할매가 말끝마다 껄껄 웃으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조심여 그 양반 여자 하나 발아먹은 전적 있은게.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더 늦은 다음 일이었다. 그날은 읍내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고추장, 마른 새우, 메주콩까지 조금 살 게 있어 나도 자전거를 끌고 나섰다. 평소처럼 파머시 옆 골목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장터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국밥집 앞 평상에 동네 여자 셋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자 말이 뚝 끊겼다. 머리를 올려 묶은 미용실 안주인 순자, 채소가게 상순이, 그리고 내가 아직 이름도 모르는 습한 눈빛의 여자.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지나치려 했지만 그 여자들의 목소리는 곧 다시 살아났다. 더 또렷하게, 더 고의적으로. 아니, 그 서울 아줌마 말여. 거 왜 하필 축사 옆 그 집에 들어앉았대? 에이, 그거 몰라서 그래. 거기 명식이 말이야 젊을 때 여럿 울렸지. 장터 여자 버스기사 딸, 심지어 고등학교 여교사까지. 지금도 아침마다 봐. 그 여자랑 눈 마주치는 거 봤다니까? 나는 멈춰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느긋하게, 더 단단한 걸음으로 나아갔다. 장바구니를 메고 고추를 고르면서 내 귀에 그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수치심보단 오히려 묘한 우월감 같은 게 스며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여자, 바로 나였다. 그들이 의식할 만큼 나와 명식 씨 사이엔 분명 어떤 기류가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축사 쪽에서 명식 씨가 트럭을 닫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앞을 천천히 지나쳤다. 나를 본 명식 씨가 고개를 들더니 말없이 씩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중에 짜장면 먹으러 읍내 나갈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멈추고 마주보며 물었다. 왜요? 나 이상하게 보여요? 다른 여자들이랑 수군대는 거 들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눈엔 그냥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여자 같아서 그래요. 살아있는 여자.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나를 향해 몇 걸음 다가오더니 갑자기 내 장바구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마늘 한 단. 이거 직접 가서 볶아줄게요. 우리 집 와요. 오늘 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을 되돌리진 않았다. 밤. 마당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축사 뒤편 컨테이너방에서 불빛이 은은히 새어나왔다. 그 빛에 끌리듯 나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조용한 밤이었다. 내가 문을 열자 명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식탁엔 짜장면 2그릇과 볶음 마늘이 올려져 있었다. 그날 밤 그 방 안에선 두 사람의 그릇보다 더 깊은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매일 아침이 조심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이 내 창문을 보는 것 같았고 축사담 너머 시선이 거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밤이면 또다시 그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명식 씨는 과묵했지만 손끝만큼은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두꺼웠지만 놀랍도록 조심스러웠다. 벗겨지기 쉬운 껍질처럼 나를 다뤘고 내 몸은 그런 그의 손에 매일 조금씩 무너졌다. 그러나 감춰진 욕망만큼 묻혀있던 이야기들도 하나둘 피어올랐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마을회관에서 바느질 모임이 있었고 나는 불참했다. 대신 명식 씨가 나를 부른 건 축사한 돼지우리 뒤편의 작은 창고였다. 그곳엔 오래된 사진이 가득했다. 젊은 여자와 찍은 사진, 서울 어디쯤 보이는 야경 앞에 두 사람, 그리고 아기 사진. 나는 물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다. 내 마누라였어요. 그리고 내 딸. 그의 목소리에 서린 건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불을 붙이며 말했다. 19에 사랑해서 20살에 애 낳고 23에 헤어졌어요. 내가 그 여잔 죽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숨을 삼켰다. 죽였다고요? 그가 말했다.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다 무너졌죠. 그는 공장 일을 하다 도박에 빠졌고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결국 여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고 아이는 시설에 보내졌다. 그 후 그는 이 마을로 내려와 축사 일을 하며 입을 닫고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론 여자 안 만났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몸을 부빈 적은 있지. 하지만 누굴 들인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 말에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심장은 반대로 달아올랐다. 누군가의 상처 안으로 들어간 느낌. 나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그의 고요한 지옥에 첩불을 지핀 존재였다. 그리고 마을은 그 불길을 감지한 듯 점점 더 나를 향해 시끄러워졌다. 며칠 뒤 축사 울타리 앞에서 순자 아줌마가 나를 붙잡았다. 아줌마, 솔직히 묻겠어요. 그 집 남자랑 그 관계 맞죠?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 양반 전에 우리 딸한테도 손댈 뻔했어요. 서울에서 도망 온 여자한텐 그런 게 잘 어울릴지 모르지만 이 마을은 작아요. 조심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숨은 건 두려움보다 이상한 소유욕이었다. 나만 알고 있던 남자의 과거를 그녀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말장난일까? 그날 밤 나는 다시 그의 방을 찾았다.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가만히 나를 끌어안았다. 다 들었어요.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전부예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긴 채 말했다. 그래요. 지금은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더는 말 없이 서로를 벗겼다. 그리고 그 순간을 본 이가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날 밤도 달이 환했다. 컨테이너의 얇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어쩐지 불길할 만큼 밝았고 명식 씨의 손길은 유독 절실했다. 벗은 살갗 위로 흐르는 그의 땀, 입김, 나를 부르는 거친 숨소리.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딱! 창밖에서 무언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움찔했고 명식 씨도 순간 정지했다. 둘 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축사 담벼락에 놓인 플라스틱 화분 하나가 깨져 있는 걸 봤다. 그리고 그 옆 슬리퍼 자국. 작고 폭 좁은 발. 여자일 것 같았다. 불안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고 내가 읍내 마트에 들어가자 모두 고개를 숙였다. 계란을 고르던 할매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눈 좀 낮추지 말고 어디 사람 좀 가려서 사귀게.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전곡을 찔린 기분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 봤다더만. 그것도 벌거벗고. 축사 방에서. 이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명식 씨가 찾아왔다. 내가 내지 않은 마당의 불빛 아래 그는 서 있었다. 누가 본 것 같아요. 우리 그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여자가 본 거예요. 그 미용실 순자 아줌마 딸. 그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러게요. 우리가 마치 숨어야 할 죄라도 짓는 것처럼. 나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말을 꺼냈다. 명식 씨, 혹시 그 여자랑도 예전에 뭔가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20살 땐가 그 애가 먼저 들이댔고 내가 취했을 때 일이 좀 있었어요. 난 진심은 아니었는데 그 뒤로 날 쫓아다녔죠.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그저 도시에서 조용히 내려와 흙 묻은 손 하나 붙잡고 살아보려 했던 사람인데 그는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 당신만 생각해요. 그거 하나는 믿어요. 그 손이 따뜻했지만 더 이상 마음까지 데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 둘을 신고하겠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에선 부도덕한 동거라며 민원 넣겠다는 여자가 나왔고 그건 다름 아닌 순자 아줌마였다. 그리고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겠다는 듯 그 여자는 나를 향해 똑 부러지게 말했다. 아줌마, 서울에서 무슨 사정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딴 식으로 살 생각 말아요. 명식이 그 인간 여럿 망가뜨렸어요. 아줌마도 조만간 똑같이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했다. 그래요. 망가지면 어때요? 어차피 나 서울에 있을 때 이미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밤 명식 씨가 사라졌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축사엔 불도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명식 씨가 사라졌다. 축사엔 며칠째 돼지 울음소리만 남았고 마당의 호스엔 물이 얼어붙을 만큼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다. 처음엔 잠깐 어딜 간 거겠지 했다. 읍내 병원이라도 들렀을까, 납품하러 갔을까, 혹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록 그의 방엔 불이 켜지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여 그의 컨테이너 방 문을 열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이불은 개켜져 있었다. 식탁 위엔 컵라면 하나와 찬물 반 컵이 남아 있었고 사진이 담긴 상자는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내가 이 마을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당신을 만난 일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도저히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만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꾹꾹 눌러 쓴 글씨.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장 아팠다. 내가 원했던 건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내 곁에 머무는 현재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상처를 덮으려 했고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으려 했던 걸까? 마을은 곧 시끄러워졌다. 봐, 결국 도망갔다잖아. 서울 여자가 물 다 흐려놓고선 혼자 남았네. 그 여자 뭐하는 여잔데 저렇게 끈적하게 굴었대?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시 커튼을 치고 마당에 빨래줄을 걷고 사람들의 말 대신 돼지 울음소리로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축사도 이젠 빈소리만 남아있었고 밤이면 그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방바닥만 싸늘했다. 며칠 뒤 우체통에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지 없음. 받는 사람 이름도 없었다. 다만 그 익숙한 글씨체 하나만이 나를 멈추게 했다. 지금쯤 나를 욕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평생 누군가의 기억에 살아보는 걸 꿈꿨습니다. 당신이 그 첫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마당에 주저앉았다.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기억을 원했던 거구나.
내가 남긴 온기 속에서 그는 살려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다. 그날 밤 축사 창고 안쪽에서 오래된 박스를 하나 발견했다. 안에는 명식 씨가 쓰던 오래된 일기장과 작은 사진첩, 그리고 스티커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얼굴의 여자아이. 순자 아줌마의 딸이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분명히 순자 아줌마 딸이었다. 이름은 유라. 나는 멍하니 그 스티커 사진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 아이, 아니 그 여자. 20살. 마을에서 제일 먼저 나를 노려봤던 사람. 내 속옷을 주워줬던 날, 축사 뒤에서 슬리퍼 자국을 남긴 그 발. 그리고 마을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 바로 그날 밤. 다 연결되기 시작했다. 일기장 속엔 간결한 문장이 반복돼 있었다. 내가 망쳤다. 너무 어렸고 너무 취해 있었고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 그의 나를 기다리는 눈으로 쳐다봤다. 마치 사랑인 줄 아는 표정으로. 그런데 난 무서웠다. 나는 목이 바싹 말랐다. 바람이 지나가는 축사 담장에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떠도는 듯 했다. 내가 읽는 그 페이지엔 날짜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순자 아줌마의 딸 유라였다. 그 아이는 그날 밤 이후 스스로 입을 닫았고 사람들은 그냥 서울로 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유라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내게 시선을 주던 이유도 명식 씨 때문이었다. 며칠 후 마을 뒷산 묘지 근처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곳에서 축사 뒷자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서 불에 그슬린 흔적이 발견됐고 누군가 며칠간 머물렀던 텐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명식이 결국 도망치다 못해 산으로 숨은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그 말의 끝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순자 아줌마를 찾아갔다. 미용실 안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마주하자마자 물었다. 그 사진 당신 딸이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탁 던졌다. 그제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인간 20살 우리 애한테 손댔어. 걔는 사랑인 줄 알았고 그 인간은 술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이 모든 걸 퍼뜨린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랑 그런 사이 된 거 내가 먼저 알아봤지. 눈빛이 똑같았거든. 그 인간 눈으로 먼저 탐해. 다 그렇게 시작됐어. 나는 물었다. 그럼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 딸이 말리지 말라고 했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내가 떠들면 오히려 우리가 마을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보고 듣고 믿었던 감정들, 밤의 온기들, 모두 그의 죄와 고통 위에 서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이 마을 안에서 누구보다 깊이 벌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더 깊이 끌어안았던 거라는 걸. 그날 밤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이 마을은 날 기억할 거고 당신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발 나와 나의 잘못을 통해 당신까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줘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축사 담장 앞에 섰다. 바람에 풀잎이 흔들렸고 어딘가엔 아직 그 남자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눈을 감으니 그의 손길이 숨소리가 따뜻했던 입술이 스쳐갔다. 그러자 눈물보다 먼저 웃음이 났다.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날 살게 만든 것도 무너지게 한 것도 그 사람이었다. 봄이 왔다. 축사 담장 너머로 새끼 돼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마을 회관 앞 감나무에도 꽃눈이 맺혔다. 명식 씨가 떠난 지 2달.
그의 컨테이너방엔 이제 이장님이 임시로 사는 사람들을 들인다며 청소를 해뒀다. 나는 여전히 그 옆집에 살고 있다. 아니, 아줌마 아직도 그 집에 있어? 정도 참 깊네. 무슨 수녀원이라도 되나 봐. 마을 여자들은 여전히 수군거리지만 이젠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오늘도 아침마다 축사 앞을 쓸고 된장찌개에 마늘을 볶아 넣고 텃밭을 돌봤다. 그 사람 없는 시간 속에서도 그가 남긴 리듬은 계속 내 삶에 남아 있었다. 하루는 축사 울타리 안쪽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봤다. 도시에 살던 유라였다. 순자 아줌마 딸. 그 애가 어느 날 조용히 돌아와 돼지 사료를 나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말없이 나를 보더니 작은 웃음을 보였다. 아저씨가 여길 좋아했나 봐요. 그 사람 없는데도 여긴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돼지우리 위로 던져준 사료 자루를 같이 받아들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린 서로를 조금은 이해한 표정이었다. 사랑도 증오도 상처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걸. 며칠 뒤 나는 명식 씨가 남겨두고 간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다. 그 맨 마지막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누군가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비워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게 그 자리를 깨끗이 비워두는 것.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웃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준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매일매일 조금씩 내 삶을 채우고 있었다. 마을 장터에 나갔을 때 순자 아줌마와 마주쳤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 노려보지 않았다. 그저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서로 그냥 조용히 살아봐요. 나는 물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따랐다. 명식 씨가 좋아하던 싸구려 소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봤다. 달이 참 둥글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잘 지내요. 당신도요. 나 없이도 살아가요. 나는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건배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축사 옆 괜찮아요. 여긴 은근히 따뜻하거든요.